네, 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하는 연구원은 저희 키움증권에서 화학업종 담당하시는 걸로 소개해드리면 되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김도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초면이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섹터를 담당하고 계신지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지 간단하게 한번 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지금 리서치센터에서 정유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지금 비료 수요 증가와 그리고 국내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비료, 그리고 국내 관련 수혜주. 좋습니다. 요게 지금 이슈가 되는 혹시 뭐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이슈가 되는 배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올해 비료 수요가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공급은 타이트하다. 결국 수급단에서의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화학 섹터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뭔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막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사실 이런 내용들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수급단에서 어떻게 개선이 될지 그리고 어떤 수혜주가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비료 비싸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사실 되게 거리가 먼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 간극을 좀 좁혀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리포트 첫 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암모니아 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암모니아가 뭐 어떤 연료로 활용되는 건 알고 있는데 비료 쪽에서 원래 이렇게 시작이 돼서 연료까지 활용을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암모니아 전방 수요의 80% 정도는 비료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암모니아 자체를 비료로 쓴다기보다는 암모니아로부터 만들어지는 제품들, 뭐 대표적으로 요소 비료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질산연계 제품들이 이제 보통 이제 비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글로벌 암모니아 산업이 지금 성장세가 시작됐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글로벌 암모니아 수급 자체가 개선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가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단기적으로는 비료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다운스트림, 암모니아로 만들어내는 제품들 중에 요소나 질산염 쪽에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좀 오늘 메인 주제로 다뤄보고자 하고 길게 보면은 이제 연료로의 전환, 결국에는 혼소 발전이라든지 해운 쪽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에너지 전환 단계에서 암모니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혼소 발전 단에서는 특히나 이제 LNG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역내 수요의 증가 그리고 해운 쪽에서는 IMO 규제에 따른 선대 탄소 배출 믹스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을 본다면 길게 보더라도 암모니아 수요 자체는 좀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비료에서 활용되는 데다가 나아가서 이제 저도 듣기로는 이게 친환경 연료로 쓰인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비료 수요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료가 좀 굉장히 좀 친숙한 용어지만 사실 이게 화학 산업이랑 연결을 해보면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선 비료라는 걸 좀 뜯어보면요, 이게 N, P, K 뭐 이런 이제 제품들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정확히 좀 얘기하면 질소계 제품, 그리고 인산계, 그리고 칼륨, 포타슘계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식물 성장에는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결국 이 각각은 대체제 역할도 하지만 보완제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앞서 질소계 비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암모니아가 질소계 비료의 주요한 원료인 것이고 질소계 비료 수요가 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비료 수요가 느는 이유가 뭘까 이제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가 좀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이제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재배 면적이 좀 증가한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작물을 많이 키운다. 단위 생산당 생산 면적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비료 수요도 같이 늘어나야 하는 환경에 좀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USDA라고 하는 이제 미국 쪽의 이제 농업부라고 하죠. 우리 국내 이제 뭐 농축산부라고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이제 소맥 생산 면적이 1% 그리고 생산량도 1% 이상 좀 늘어나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위 면적당 작물 생산량을 보면은 소맥단에서도 1% 이상의 개선이 좀 나오는 건데 사실 1%가 되게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농업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된 산업이고 글로벌 이제 재배 면적, 밀 재배 면적만 놓고 보면은 2.2억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1%의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그리고 단위 면적당 사용되는 비료가 이제 IFA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헥타르당 뭐 134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절대 적은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결국에는 비료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게 핵심이고 이쪽에서 이제 암모니아 수급단에서의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비료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암모니아 수요가 그래서 더 늘어난다라는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가성칼륨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가성칼륨이 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가성칼륨이 좀 생소한데 사실 가성칼륨이 들어가기 전에 염화칼륨이라는 친구부터 먼저 좀 이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염화칼륨. 네. 그거 옛날에 그 뭐 뿌리는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결국 먹을 때 뿌리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결국 염화칼륨이 가성칼륨의 원재료입니다. 그리고 염화칼륨의 전방 시장의 이제 90% 정도가 비료로 좀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염화칼륨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앞서 이제 NPK 이런 이제 질소계 그리고 인산계 그리고 칼륨계 비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칼륨계 비료의 대표적인 이제 내용이 염화칼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료 수요가 늘어난다. 앞서 이제 각각은 대체제 역할도 하지만 보완제 역할도 한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작물 생산이 늘어나고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요 칼륨계 비료 수요도 같이 이제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염화칼륨 공급단에서 보면은 올해 이제 4% 정도가 좀 늘어날 걸로 주요 업체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동남아 지역이랑 EM 지역의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가 핵심 로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서 이제 공급은 오히려 2%가 빠집니다. 올해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염화칼륨의 생산지가 러시아, 벨라루스, 캐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거의 60% 정도를 생산을 해요. 이 염화칼륨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광석으로 캐서 이걸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광산이 있어야 되고 광산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이 주로 이루어진다가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60% 중에 어디서 그럼 공급이 빠질까? 그러면은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 쪽에 이제 공급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유럽 국가들의 항만 접근 제한이 좀 되고 있고 벨라루스에서 이제 수출하는 가성칼륨의 염화칼륨의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벨라루스랑 러시아가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벨라루스랑 러시아 공급이 빠진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벨라루스는 수출 차질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러우 전쟁 영향이 좀 지속이 됨에 따라서 생산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공급단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수요는 성장하는데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료로서 사용되는 그 암모니아?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비 생산 대비해서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생산이 늘어나지 못하는 게 핵심 요인이고요. 생산이 늘어나지 못하는 요인은 결국에 중국은 사실 2013년 직후에 암모니아의 생산 캐파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왜 생산 캐파가 하락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2013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구조조정이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암모니아 산업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식량 생산과 좀 관련이 있고 암모니아 업체들 그리고 비료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아야 식량 생산이 가능한 이제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좀 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생산 캐파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고 점진적으로 다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구조조정들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이런 수익성에 직결될 수 있는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중국 쪽의 증설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화학의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설비의 가동의 문제가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은 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설비 가동률이 떨어졌고 원재료 딴에서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요. 설비 폐쇄가 지속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럽은 아모니아 신규 설비에 대한 승인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경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증설이 늘어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그렇게 큰 축을 담당하던 이제 두 개의 지역들이 또 빠지다 보니까 사실 공급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들 이제 공급 차질 문제가 또 곳곳에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채팅창에 롯데정밀화학 얘기도 하시는데 관련 수혜주를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사실 비료 수혜를 볼 수 있다. 비료 수급의 개선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롯데정밀화학 말씀해 주셨지만 단기적으로 롯데정밀화학보다는 유니드 쪽의 수혜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롯데정밀화학은 암모니아를 트레이딩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에 대한 좀 급격한 이제 턴어라운드를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는 가성칼륨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가성칼륨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칼륨이 필요한 거의 모든 전방 산업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농업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 식품도 있을 수 있겠고 자동차, 세제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비중으로 보면 농업이 한 30% 정도 되고요. 식품이 15%, 자동차 7%, 뭐 제약, 세제 이런 쪽이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해 보면 전체 이제 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요런 데 이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가성칼륨 시장이 좀 특이한 게요. 지역별로 좀 과점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유니드가 있고 뭐 북미 지역에는 옥시덴탈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 이제 이런 과점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수요 전체가 한 220만 톤 정도 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니드가 한 80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꽤 크네요. 네, 비중이. 맞습니다. 그래서 MS는 1위고요. 생각을 해보면 과점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염화칼륨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 가격 전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네. 그럼 가성칼륨 가격이 동시에 오르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가성칼륨 수요만 놓고 봤을 때도 그 수요 단에서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전방 가동률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중국 쪽의 역내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쪽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앞서 말씀드린 농업이나 이런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 쪽이나 이제 미국 쪽은 석유 쪽에 그리고 남미 쪽은 광산 쪽에 이런 데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 지표 이제 친숙하신 수출 지표로 놓고 보면요. 중남미 쪽에 이제 수출이 66% 4월 달에 증가를 했고요. MOM으로.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그리고 인도는 37%, 동남아는 한 1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 수출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는 것 중에 이제 유럽 쪽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2022년에 가스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암모니아 생산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 로직으로 2022년에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유럽의 전기료가 올랐습니다. 근데 가성칼륨은 전기 분해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 제품입니다. 전기비가 비싸지면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성칼륨 자체가 유럽에 생산이 안 되게 되면서 단가가 2023년부터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유니드는 이런 유럽향 비중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 판가 믹스 개선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화학 쪽에서 어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쟁 때문에 막 정신 없고 막 이러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 다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 같고 중국 쪽에서도 계속 뭔가 좀 더 땡겨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 쪽에서 곳곳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조합했을 땐 공급은 낮고 수요는 높아진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거고 그 가격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굉장히 독점적인 과점적인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유니드가 거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네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사실 화학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산업, 그러니까 그런 체인들, 제품 체인들이 크게 없습니다. 특히나 그래요? 이제 공급단에서 보면은 음. 중국이 이제 과거부터 증설을 엄청나게 이제 해왔었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게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 자체가 해소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의 수요만 놓고 보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체 화학 전체에 걸쳐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예. 사실 공급이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좀 특수한 케이스, 그 중에서도 이제 비료 쪽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비료를 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군요. 네, 공급이 줄어드는 특수한 케이스. 이러면은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비료와 가성칼륨 그리고 암모니아까지 조금 어려운 얘기였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산업이 지금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 안에서 과점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유니드의 가치가 더 빛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연구원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